북한은 중국의 일부였다. 하버드 강당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장웨이 교수가 200여 명의 국제 학생들 앞에서 한국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 한국인 유학생 강도윤이 용기 있게 일어섰습니다. 백두산, 간도, 고구려와 발해까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펼쳐진 사흘간의 치열한 논쟁은 하버드를 뒤흔들었습니다. 멕시코가 텍사스는 원래 자국 땅이라며 ICJ 판결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응할까요? 이 한마디에 중국 교수는 할 말을 잃었고 하버드 강당은 기립박수로 뒤덮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이 순간 세계 최고 석학들 앞에서 우리 역사의 진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으며 한반도 북부 지역은 언제나 중국 문화권이었습니다. 강당에 흐르는 이 한마디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반복되는 그의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웅장한 강당, 이곳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주장이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 장웨이 교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강당에 있는 200여 명의 학생들 사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백두산, 아니 우리식으로는 장백산은 원래 중국의 영토였고 간도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중국 정부의 동북 공정을 통해 이미 학술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그의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중국이 주장하는 영토 지도가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북한 영토의 상당 부분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역사적 중국 영토라고 표기되어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미국인과 유럽 학생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중국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며 한국의 간섭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미국의 패권주의에 동조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번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51번째 주에 불과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죠. 그날은 동아시아 미래 포럼의 첫날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석학들이 모여 동아시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으나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역사 왜곡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 포럼의 배경에는 더 큰 국제 정세가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인도 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심화되는 상황이었죠. 특히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여러 전략을 펼치고 있었고 이 포럼 역시 그 일환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사실상 중국의 지방 정권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문헌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제 조상의 역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서양 학생들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웨이 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포럼장을 둘러보니 한국 학생은 저를 포함해 3명뿐이었습니다. 다른 두 학생은 경영학과와 공학과 학생이었고 역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잠시 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6.25 참전 용사이자 외교관이셨던 할아버지께서는 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중국 유학생 몇몇이 무리를 지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 천하오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가요?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중화권의 일부였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내일 계속 이야기해보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서울대 역사학과 출신으로 하버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선배 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훈 선배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아, 동북공정은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야.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라고 봐야 해. 내가 도서관에서 만나자. 함께 자료를 찾아보자. 밤늦게 서지훈 선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료 몇 가지 찾았어. 내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서 만나자.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 있어. 이번 포럼은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봐. 창밖의 하버드 밤하늘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역사를 지키는 것은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서지훈 선배와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와이드너 도서관의 웅장한 외관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하버드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역사 자료가 방대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지훈 선배는 이미 도착해 여러 권의 책과 논문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문서, 복사본과 국제법 관련 서적도 보였습니다. 일찍 왔네. 생각보다 자료가 많아. 특히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영문본과 고구려 관련 연구 자료들이 도움이 될 거야. 어제 그 장웨이 교수, 중국 정부의 핵심 역사 자문이야. 중국의 동북공정이 단순한 학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 그들은 역사를 통해 현재의 국경과 지정학적 이익을 정당화하려는 거지. 선배는 준비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1909년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불법간도 협약에 관한 상세한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부터 한민족이 백두산을 성지로 여겨왔다는 역사적 문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구려와 발해의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들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 포럼장으로 향하는 길, 서지훈 선배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질문할 때는 공격적으로 하지 마. 학술적 질문 형식으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서양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줘. 그들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잘 모르니까. 포럼장에 도착하니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단체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어제 저를 조롱했던 천하오도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각이 되자 장웨이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청중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동아시아 역사의 기본적인 맥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북한 지역이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권에 속했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고 스크린에는 고대 지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고구려와 발해 영토의 대부분이 중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들을 보십시오. 당나라 시대의 공식 지도에 분명히 고구려와 발해 지역이 중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행정 기록들도 모두 중국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역의 85%가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관계의 자연스러운 연속입니다. 이 주장에 중국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서양 학생들은 대부분 중립적인 표정으로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정보 수집일 뿐이었지만 저에게는 우리 역사의 심각한 왜곡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 문헌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고려라는 이름으로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며 당시 중앙정부에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발해 역시 당나라 황제로부터 발해국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이는 중국 황제의 신하였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서양 학생들의 단순 정보 확인이나 호기심 수준의 질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손을 들고 기다렸고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관계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입니다.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도와 역사적 기록들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은 고구려가 독자적인 문자와 문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타난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질문에 교수는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감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고구려는 지방 정권으로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정치적 귀속이 중국 중앙정부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광개토대왕 비문 역시 중국식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답은 명백한 왜곡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은 고구려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으며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북한의 경제적 중국 의존도를 언급하셨는데 경제적 의존과 역사적 소속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경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캐나다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일부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강당 내 몇몇 서양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인 학생 에밀리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경제적 의존과 역사적 소속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역사적으로도 중국 문화권에 속했고 현재도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역사적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포럼이 끝난 후 천하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 재미있게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일부였어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내일 더 자세한 증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천하오는 비웃듯 웃으며 돌아섰지만 그의 자신감 뒤에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아마도 제 질문이 교수의 주장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도 느꼈을 겁니다. 서지훈 선배는 제 논리적 접근을 칭찬하며 내일 백두산과 간도 문제에 집중하자고 조언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반박을 할 차례입니다. 포럼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지훈 선배와 함께 준비한 백두산과 간도 문제에 관한 역사적 자료와 국제법적 증거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장웨이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공격적인 어조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영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백두산, 중국어로는 장백산이라고 하죠. 이 산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고대 중국 문헌에는 이 산이 중국의 신성한 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에 고대 중국 지도들을 띄웠습니다. 그 지도들에서 백두산은 중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간도 지역, 현재의 중국 연변 지역은 청나라 시대부터 명확히 중국 영토였습니다. 1909년 간도 협약은 이 사실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고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강도윤입니다. 교수님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보이기보다는 학술적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먼저 백두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도들은 모두 청나라 시대 이후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을 보면 백두산은 한민족의 성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군 신화에서는 백두산 천지가 한민족의 발상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간도 협약에 관한 사실입니다. 1909년 간도 협약은 일제가 조선의 동의 없이 청나라와 맺은 불법 조약입니다. 당시 조선은 이미 일본의 강제적 통치 아래 있었고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국제법상 강제에 의한 조약은 무효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간도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만 역사적 사실과는 다릅니다. 간도 협약은 당시 국제 질서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입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관한 한민족의 신화는
단순한 전설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제가 언급한 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백두산에 대한 수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1712년 조선과 청나라가 공동으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 이는 양국이 백두산을 경계로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간도 협약 이전까지 간도 지역에는 조선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고 조선의 행정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하호가 갑자기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한국 측의 역사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천하호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중국은 영토 분쟁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는 원래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한국의 분단은 지정학적 비극일 뿐 역사적으로는 동일한 민족입니다. 이 말에 강당 안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양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습니다. 역사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간도와 백두산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라는 것입니다. 대답이 아닌 회피였습니다. 저는 한 번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면 1885년과 1887년에 진행된 조청 양국의 국경 협상에서 청나라가 간도 지역을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는 기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903년 조선 통감부가 발간한 간도 실지 조사 보고서에는 간도 지역의 90% 이상이 조선인이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분명히 당황한 상태였지만 그는 경험 많은 학자였습니다. 그는 곧 태도를 바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토론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학문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가 논점을 흐리려 했지만 이미 강당 안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고 일부는 제 발언을 메모하기도 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에밀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간도 협약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역사는 복잡하지만 사실에 기반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에밀리는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려는 걸까요? 현재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킴으로써 한반도 북부에 대한 역사적 영향력을 주장하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미중 패권 경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지훈 선배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차분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반박했어. 특히 천하호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이 인상적이었어. 내일은 더 중요해. 장웨이 교수가 고구려와 발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거야. 오늘보다 더 신경전이 될 텐데 준비는 됐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광개토대왕 비문과 발해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포럼 넷째 날은 아시아 문화의 밤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각국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오랜 논쟁으로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 부스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한복 체험, 한식 시식, K-팝 댄스 교실에서는 서양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웠고 한글 체험 코너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외국 학생들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K-팝 공연이 시작되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K-팝, K-드라마, 한식, 한국 영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중국 학생 천하오가 한국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떡볶이 맛있어 보이네요. 한번 맛봐도 될까요? 천하오가 떡볶이를 맛본 후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한국 문화 팬이에요. BTS와 블랙핑크 노래를 자주 들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과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도 모두 봤어요. 그런데 왜 포럼에서는 복잡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특정한 역사관을 배우며 자랐고 정부가 주입하는 역사를 100% 믿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하지만 문화는 다른 거죠. 사실 중국에도 한류 팬이 엄청 많아요. 공식적으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포럼 5째 날, 오늘의 주제는 고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체성과 문화 교류였습니다. 서지훈 선배와 함께 광개토대왕 비문, 삼국사기, 발해에 관한 일본 측 기록인, 일본서기, 그리고 당나라 역사서, 신당서에 기록된 발해 관련 내용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웨이 교수는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려 할 거야.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집안 고구려 고분군을 중국 문화유산으로 포장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포럼장에 도착하자 중국 학생들이 단체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에밀리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하오는 어제의 친근함은 사라지고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고대 동아시아의 두 중요한 지방 정권, 고구려와 발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두 정권은 중국 역사의 일부로 당시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현재 중국 길림성과 요녕성, 그리고 북한 일부 지역에 위치했던 정권으로 한나라 시대부터 중국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사용한 많은 제도와 문화는 중국에서 유래했습니다. 집안에 위치한 고구려 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고분들의 벽화는 당시 중국 북방 민족의 생활과 문화를 보여줍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 지역에 세워진 지방 정권으로 당나라 시대의 발해국왕이라는 칭호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발해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도윤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생입니다.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 고구려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독립국가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장웨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 측 연구에 따르면 고구려는 중국 중앙정부에 조공을 바쳤고 이는 중국의 통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에 기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 사이의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왜 수나라와 당나라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고구려를 침공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고구려는 수차례 중국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강당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서양 학생들은 이 역사적 사실을 처음 듣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 정권의 반란으로 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앙정부에 도전하는 지방 세력은 종종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집안 고분군을 중국 문화유산이라고 하셨는데 고고학적 증거를 봤을 때 이 무덤들의 벽화에 그려진 의복, 풍습, 재래의식은 명백히 한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말을 탄 기사들이 입은 바지 형태의 의복은 한민족 고유의 것으로 중국 한족의 전통 의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북방 민족들은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민족 고유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구려는 여러 민족이 섞인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이제 발해에 관한 질문을 던질 차례였습니다. 교수님, 발해에 관해 당나라 역사서인 신당서에는 발해가 당나라와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불렀고 일본 조정에서 발해 사신을 국빈으로 대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발해가 독립국가였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장웨이 교수의 표정이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발해는 당나라로부터 발해국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 통치자에게 부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중앙정부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교역 관계였을 뿐입니다. 갑자기 천하오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분명히 중국의 일부였습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고구려와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영토는 현재 중국 영토에 있었고 그 문화도 중국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문자, 무기, 장신구, 무덤 양식 등은 동아시아에서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 발전을 이룬 증거입니다. 특히 지방 지역의 지명들은 대부분 고구려어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지금도 한국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역사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중국 학계의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역사의 일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교수님, 저 역시 사실에 기반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 학계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고구려와 발해가 독립국가였다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중국 학계의 동북 공정만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계의 폭넓은 연구 결과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당 안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버드 교수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주제는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하버드 동아시아학과 마이클 존슨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토론이었습니다. 강도윤 씨, 당신이 제시한 역사적 증거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고구려와 발해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를 해왔는데 당신의 주장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에밀리와 친구들이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고구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강력한 국가였나요? 어떻게 중국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죠? 고구려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특히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술이 뛰어났고 산악 지형을 이용한 전술에 능했습니다.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을 때도 고구려는 이를 물리쳤고 결국 이 전쟁의 패배로 수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에밀리와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 믿기 힘들어요. 우리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드디어 포럼의 마지막 날, 주제는 동아시아 경제 협력과 지역 안보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 통계, 경제 의존도, 국제법상 경제적 의존과 주권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장웨이 교수도 총력을 다할 거야. 서지훈 선배가 말했습니다. 포럼장은 전날보다 더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밀리와 친구들은 앞자리에 앉았고 중국 학생들도 앞쪽을 차지했습니다. 천하오는 어제보다 더욱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경제 협력과 지역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북한 경제의 현실과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는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 통계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대외 무역 중 90% 이상이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과 식량 원조 역시 중국이 주요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북한이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속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 의존은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안보 역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안보 우산 덕분입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도윤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생입니다. 경제적 의존성과 주권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경제적 의존과 정치적 주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경제는 GDP의 약 75%가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캐나다가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멕시코 역시 경제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경제적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비약이 아닐까요? 강당 안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나 멕시코의 사례는 북한과는 다릅니다. 북한은 경제적 의존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안보적으로도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캐나다의 대미 의존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곧바로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국제 제재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 관계가 아니라 지정학적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만약 국제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 교역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경제적 의존성을 근거로 북한의 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당 안에서 더 큰 반응이 일어났고 하버드 교수들이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국제 제재 이전에도 북한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리적 근접성과 사회주의라는 공통점이 이러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국제 제재는 이미 존재하던 관계를 강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때 천하오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 천하오입니다. 강도윤 학생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중국 없이는 하루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북한 정권의 생존 자체가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 밖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중국도 미국 시장 없이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수출 중 약 17%가 미국으로 향하고 미국 시장의 붕괴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현대 세계의 특징이지만 이것이 정치적 종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당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하오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한 번 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는 한반도의 역사적 통일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원래 하나였고 북한과 한국은 같은 민족입니다. 분단은 냉전 시대의 비극적 결과일 뿐입니다. 언젠가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그것은 같은 민족의 재결합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나라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한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는 한반도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강당 안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몇몇 중국 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당황한 상태였지만 침착함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정적인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학문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포럼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존슨 교수는 앞으로 열릴 세미나에 참여를 권했고 에밀리와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도윤. 천하오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정말 통쾌했어요.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말씀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번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역사와 관계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중국의 주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천하오가 따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의 주장에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중국 정부의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고 귀국 후의 진로도 있으니까요. 중국에서는 동북 공정이 공식적인 역사관이고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언젠가 정치적 제약 없이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포럼 마지막 날 오후,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국제법적 해결 방안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국제법적 논리로 북한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점심시간 서지훈 선배와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아마도 ICJ 카드를 꺼낼 거야. 경제 논리에서 밀리자 법적 접근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 아마도 한국이 북한 문제를 ICJ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거야. 만약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이야. 하지만 이건 완전한 궤변이야. 북한 문제는 단순한 국제분쟁이 아니라 동일 민족 간의 분단 문제야. 게다가 중국도 대부분의 영토 분쟁을 ICJ에 가져가지 않아.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장웨이 교수는 국제법적 접근으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국제법적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해결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북한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법적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왜 국제적 판단을 회피하는 것일까요? 중국은 언제든지 북한 문제를 ICJ에 회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법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손을 들었습니다. 강도윤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생입니다. 교수님의 국제법적 접근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만약 멕시코가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영토였다라며 미국을 ICJ에 제소하자고 제안한다면 미국이 이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당 안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역사적 맥락이 다르고 정확히 그 점입니다. 교수님, 북한 문제는 단순한 국제 분쟁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원래 하나였고 북한과 한국은 같은 민족입니다. 이것은 멕시코와 미국처럼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냉전의 비극적 결과로 인한 민족 분단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교수님께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ICJ에 회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관한 ICJ의 판결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필리핀이 제소한 사건에서 ICJ는 중국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ICJ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닐까요? 강당 안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콜린스 교수가 좋은 지적입니다라고 작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국제관계는 복잡합니다. 각 사례마다 다른 맥락과 배경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반론을 펼쳤습니다. 교수님, 결국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누가 결정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이 외부 세력이 아닌 한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전통을 공유해왔습니다. 70년이 채 안 되는 분단이 그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은 한민족의 자결권에 기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자결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입니다. 이 가치는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한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국제법의 근본 정신이 아닐까요? 강당 안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패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수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에밀리는 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도윤,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ICJ 질문은 정말 통찰력 있었어요. 저도 텍사스 출신인데 당신의 멕시코 마이너스 텍사스 비유는 정말 와닿았어요. 어떤 미국인도 텍사스를 멕시코에 돌려주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한국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린스 교수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강도윤 학생, 정말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 제가 진행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세미나에 게스트 스피커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학생들 중 몇몇도 다가왔고 천하오도 있었습니다. 강도윤, 당신의 용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어야 하니까요. 천하오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요. 다음 날 아침 하버드 국제관계학과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현대 정치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해 왔습니다. 에밀리도 한반도 역사와 문화 연구회를 만들고 싶다며 조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단 5일간의 포럼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느리게 움직이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진실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실은 때로 느리게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